중국 역사에 의해 김종박 별장 명청시대의 정치와 사회 1. 명대의 통치정책과 내각제도. 명조를 건설한 태조 주원장은 평민 출신으로 황제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농민 출신으로 원말기에 이르러 생활고에 시달려 반원 활동의 세력이었던 홍건적이라 불리는 백리안교에 가담했다. 처음에 원제국과 지주계층을 상대로 전투했으므로 반원 반지주 성격을 띈다. 그러나 자기 정치 권력이 커지자 백령교와 결별하고 반지주적 성격도 버리고 오히려 지주 세력을 옹호했다. 지주 세력의 지지를 얻게 되면서 명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중국을 100년간 지배한 원조는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겨나고 한민족은 해방되어 한족 국가의 부흥을 맡게 되었다. 명태조는 중화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국가 재건에 총력을 쏟았다. 농업 생산력을 회복시키고 조세 징수를 위하여 부역 황책을 작성했다. 백성의 풍속을 유교주의로 교화시킬 목적으로 육규를 반포하여 민중교화에 힘썼다. 중앙과 지방의 학교를 세우고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중서성을 폐지하여 승상의 존재를 없앴다. 육부를 황제에게 직속시키고 대도독부를 오군 도독부로 고쳤다. 역대 황관들의 작별을 거울 삼아 왕관의 개입을 금지시키고 금의위를 설치하여 사찰의 임무를 부여하여 황제의 비밀정보 수집기관으로 삼았다. 태조가 죽고 손자인 해제가 즉위하여 봉건 제왕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자 반발이 일어났다. 북경 지역에 주둔하던 연왕은 중앙정부에 저항하여 남경으로 쳐들어가 남경을 정복하였다. 정난지변이라 한다. 연왕이 황제 자리에 즉위하니 이가 곧 성조 영락제이다. 성조는 즉위 직후 수도를 북경으로 제 도읍지로 정하고 남경을 제2의 수도로 삼고 북경으로 천도를 단행했다. 그는 황위 증탈 전의 경험에 따라 군주 독재를 강화시켰다. 성조 이후 정치제도에 있어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은 내각제도의 출현이다. 황제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태조가 승상제를 폐지하고 내각 대학사를 두어 비서와 고문의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내각이란 황제의 결재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의 공문을 사전에 검토하여 황제에게 품위하는 의를 맡도록 하는 기관이다. 내각과 더불어 황제 권력을 유지하는 양대 축의 하나는 환관이다. 궁중의 문서 일체를 궁중의 사례감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사례감의 장관인 태감은 권력에 관여한다. 특히 환관은 내각이 황제에게 품위한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가 있다. 2. 장거정 개혁과 당쟁. 무종이 후사 없이 병을 얻게 되어 죽자 무종의 부친인 효종의 동생 홍헌왕의 아들을 세종으로 옹립했다. 양정화 내각이 세종을 제위에 오르게 하는데 공신이었으나 세종의 아버지 흥헌왕에 대한 예우 문제로 황제와 양정화 내각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것이 대례의 논쟁이다. 여기에 황제의 견해를 옹호하는
신진 관료 세력까지 없애는 가운데 내각은 공론을 내세워 황제권과 대립하는 정국을 만든다. 내각의 대학사로 가장 강한 정치를 행사한 자가 장거정이다. 그는 황제권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만력 시기 어둡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제반 혁신 정치를 감행했다. 관리의 기강을 잡기 위해 행정개혁으로 고성법을 실시했다. 과도관과 황관을 통제하고 관료의 책임 행정을 강요했다. 토지 겸병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장량을 실시했다. 장거정의 개혁 통치 기간 동안 기세에 눌려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 세력들이 장거정이 죽자 반장운동에 나선다. 그러나 중앙정계는 사분오열되면서 파당과 당쟁이 만연하게 되었다. 관료의 대립은 내각파와 반내각파로 갈라지면서 당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장거정 사후에는 조선의 임란을 비롯한 만력 3대정을 맡게 되어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은광을 개발하고 상세를 징수하였다. 만력 황제는 적장자를 태자로 봉하지 않고 우비의 소생을 태자로 삼으려 하여 신진 관료들이 반대하다가 파직당했다. 여기에 동조하여 독림파가 생기고 비독림파도 생겨나 정의파 관료들이 모이게 되었다. 황제는 장자를 황태자로 봉하였으나 태자궁 침입 사건이 발생하여 독림인과 비독림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궁 사건도 발생했다. 독림당은 정치와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비독림파와 황관파를 겨냥하여 투쟁을 전개한 점에 있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비타협적 도덕주의 때문에 당쟁을 격화시켜 명제국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독림파가 유교적 도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비독림파는 정치를 주로 하면서 정치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후에 황제들이 황관의 조정을 받게 되면서 명조의 정치는 황관의 공포 정치에 휘말리게 되어 독림파는 파괴되고 조정은 환관의 세상으로 변한다. 3. 청조의 흥기와 정치제도. 명왕조 시기에 만주지역의 여진족에 대하여 명예위소제도에 의거하여 만주지역의 위소를 설치하고 만주족의 부족지휘관을 앞세워 통치를 유지했다. 여진족은 처음으로 송왕조 시기에 금을 세웠으나 금이 망한 후 원조와 명조에 복속되어 왔었다. 만주족의 여진은 대개 야인족, 건주족, 해서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명조는 건주와 해서를 복종시켜 만주를 장악하고 있었다. 명말기에 이르러 여진족 내에서 누르하치가 등장하여 통일의 기운을 열었다.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 부족을 장악한 후에 나머지 부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설했다. 후금을 건설하기에는 그의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 8기군의 활약이 역할을 하였다. 본래 8기 제도는 화살이라는 의미의 우록을 기본 단위로 한 군사적 사회적 조직이었다. 누르하치는 만주 사회의 통일과 민족적 자각을 이룩하기 위하여 몽골 물자의 형태를 본받아 만주 문자를 제작했다. 정복 왕조의 문자 제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유목 국가들이 통일 국가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문자를 창안하였다. 누르하치는 1616년에 옛날 정복 국가였던 금을 계승한다고 하고 국호를 후금이라 정하고 제위에 올랐다. 1618년 명나라가 자기의 조부와 민족을 살해했다는 등의
7가지 조목을 붙인 7대 한을 내걸고 대명전쟁을 시작했다. 명은 조선과 연합하여 맞섰으나 무순의 사르흐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후금은 요동으로 진출하여 심양을 수도로 삼고 청제국으로 발전하였다. 대종 홍타이즈가 즉위하여 1629년 투항한 중국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문관을 설치하고 육부제를 도입하여 군정과 민정을 분리하면서 정치체제를 잡았다. 그리고 중국적인 군주 독재의 관료체제를 도입하였다. 대종은 만주 몽고의 주인이라 칭하며 국고를 대청으로 고치고 황제에 올랐다. 1643년 대종이 사망하고 대종의 구자인 세조 순치제가 그의 삼촌인 도르곤의 도움으로 제위에 올랐다. 숙부인 도르곤은 최고 실력자로서 섭정의 위치를 누렸다. 중국 본토는 명예 수년에 걸친 농민 반란이 계속되다가 1644년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면서 멸망했다. 이때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가 청에 항복하니 청은 북경으로 쳐들어와 이자성을 정복하고 북경을 장악했다. 정왕조의 북경 입성은 각 지방의 농민군과 한인들의 저항을 받았다. 명말 청초기 시대적 격변기에 보이는 하나의 사회 현상은 신사층을 중심으로 하는 향촌 자위 집단이었다. 명왕조의 멸망은 한인 지주와 신사층에게는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었고 동시에 민족적 위협이었다. 한인들의 반청운동이 전개되었다. 청조는 반청운동을 진압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향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인 관료와 신사층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이에 한인에게 강압책과 아울러 배후책을 취하는 만한 이중 체제를 이용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청조가 중국을 정복하기에는 청에 항복한 오삼계를 비롯한 한인 무장들의 도움이 있었으나 중국 본토가 향촌에 이르기까지 평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인을 이용하려는 정책을 폈다. 이리하여 청은 잠정적으로 중국 정복에 협력한 오삼계를 비롯한 명장수들에게 왕으로 봉하는데 이는 3번이라고 한다. 이들의 지위는 친왕과 맞먹는 것으로 지방에서는 세력이 강하여 반독립 국가의 행세를 취하고 있었다. 세조를 이어서 중국 통일의 완성자는 강희 옹정걸륭이다. 강희 12년 1673년에 중국 지배가 일단락되자 3번 철폐를 단행한다. 정은 9년간 계속된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력을 소모하였으나 한인들은 더 이상 청조에 대항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뒤이어 대만을 근거로 반청운동을 하던 정성공 세력도 무너지게 되었다. 이로써 청조는 중국을 제압한다. 청조의 중국 통치는 제도상 2가지 측면에서 성격이 뚜렷하다. 하나는 이 시기에 황제 지배체제가 완성되어 이를 기반으로 행정체제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복 왕조로서 청조가 대한인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통치력을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청조의 중앙관제는 입관 직후에는 명예제도를 답습하였으나 내용상에서는 황제권의 강화의 특성을 보였다. 내각제에 있어 명조의 내각수복권은 그 권한이 강하고 황제권을 위협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여 내각 권한을 약화시켰다. 청조의 황제체제는 옹정제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제도적으로 의정왕 대신은 없어지고 군기처와 주접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황제권이 강화되었다.
특히 관료들의 봉급이 낮아 뇌물의 피해가 많은 것을 보고 1728년 양겸은제를 제정하고 관리들의 청렴결백을 강조했다. 군기처는 처음에는 임시적 군사 행정기구로 설치되었다가 내각을 대신하여 중추적인 정책 결정기구로 변하게 된다. 군기처가 확립되자 그에 따라 주접제도가 행정상의 공식제도로 자리잡는다. 홍정제는 한인 의식 속에 잠재하는 화의사상을 탄압하여 정조지배의 정당성을 확립한다. 화의사상을 반박하는 대의각 미록을 편찬한다. 중국이 중화인 것은 한민족이 아니라 높은 문화를 지닌 문화지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이 아니더라도 높은 덕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으면 중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민족의 사고방식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옥을 일으켜 탄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극복하려고 하였다. 군기처의 최고 정보기관 아래 육부를 두어 행정을 분담시켰다. 감찰기관으로는 도찰원을 두었으며 황제의 비서기관으로는 간림원을 두었다. 양명학 명조의 관학과 유학의 유착관계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사상과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하면서 주자학을 침체의 길로 몰고 가게 되었다. 이 같은 사상의 침체에 비판을 가하면서 바람을 일으킨 것이 명중기의 양명학이다. 성대에 발달한 주자학은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성증리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사상적 체계를 완성했다. 그러나 양명학은 이를 반대하고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심증리의 이론을 내세워 심이 인간의 주체요 인간이 사회와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상을 표방했다. 양명학의 논리도 주자학에서 출발하여 파생된 것이다. 주자학으로부터 지행합일과 치양지설을 도출한 양명학은 명대에 침체된 사상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주자학과 양명학은 진리를 깨닫는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주자학은 오랜 연구와 수양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경물치지라면 양명학은 정신의 집중에 의해서 한순간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다. 양명학의 심즉리는 심이 절대선이므로 양지를 충분히 활동시켜서 지행합일의 경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양명학은 유교 사상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기존 권위에 도전하면서 인간 평등을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행동주의를 제창했다. 양명학의 영향은 전통적 유교주의 이념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사대부 지식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양명학은 서양 학문의 전례와 사회 경제 발전에 발맞추어 실용주의적 경세 사상을 낳는 데 영향을 미쳤다. 경세 실용의 내용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 실질을 구하는 것으로 학문의 관심은 중농, 중상, 금융, 기술 등 국민 생활을 좋게 하는 것들이었다. 양명학의 논리는 교육제도, 과거제도, 토지제도 등의 개혁을 주창하기도 하고 역사 연구에 있어서는 고증학적 역사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 명청시대의 대외관계 몽고인을 추방하고 중국인의 주권을 회복한 명왕조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왕조의 성립을 알리는 외교사절을 해외에 파견하여 여러 나라를 초모할 방침을 세웠다. 상대국의 무력을 행사하여 굴복시키지 않고 회유와 초모의 방식으로 복속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초모 외교란 중국이라는 종주국을 주변의 국가들이 인정한다는 정치적인 외교 관계이다.
경제적으로는 진공이 있으면 하사가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외국과의 관계에서 조공과 하사라는 무역 관계가 포함된다. 중국은 이러한 조공과 하사 관계, 그것에 부속하는 무역 관계만을 정상적 무역으로 인정하면서 이런 형식을 거치지 아니한 무역은 금지하였다. 이 같은 조공무역은 자연히 정경유착이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종주국과 주변국가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밀착되었다. 조공무역으로서 중국에 내항하는 조공선은 모두 해외 여러 나라의 군주가 파견한 선박이었다. 해외 여러 나라의 조공선을 받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절강의 영파, 복건의 천주, 광동의 광주 등 3개의 항구를 열었다. 정화의 원정과 북로 남외. 명태조를 이은 성조 영락자는 명왕조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적극적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전제군주로서의 풍모를 발휘하였다. 북방을 평정하기 위하여 5차에 걸쳐 몽골을 원정하여 정복하는 데 성공한다. 중국의 황제로서 친히 만리장성을 넘어 사막지역을 친정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또한 만주 방면에도 힘을 기울여 흑룡강 주변 만주인을 정복하여 이곳에 누룩한 도사를 설치하고 그들을 지배하에 두었다. 그러나 만주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았다. 여진의 부락에 위소를 설치하고 만주족의 주장에게 명조의 관직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미 정책을 사용했다. 또 영락제는 남방으로도 적극적 진출을 시도하였다. 귀주를 영토화하고 안남을 병합하고 일시적으로 미얀마까지 세력을 뻗쳤다. 이슬람 교도인 환관 정화를 파견하여 남의 원정을 단행했다. 남의 원정은 명태조가 취한 대외 무역 정책과 관계가 있다. 명태조는 대외 무역을 국가 통제하에 두는 정책을 취해 조공무역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무역 활동을 규제하였다. 특히 국내에 대하여 해금 정책을 실시하여 해외 무역을 금지하니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무역은 오히려 침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영락제는 적극적 대외 진출을 꾀하여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조공 국가들을 중국에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정화의 남의 원정을 단행한 것이다. 정화의 원정은 1405년에서 1432년까지 7차에 걸쳐 대병력을 이끌고 남의 여러 지방을 순방하였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권력을 찬탈한 영락제가 황유를 빼앗긴 조카 해제가 죽지 않고 바다로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찾아보도록 했다는 점, 조공을 발전시켜 여러 나라를 조공국으로 만들고 남양의 화물들을 수입하고자 했다는 점, 원정대를 해외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중국의 부강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점이 말해주고 있다. 원정대의 규모는 방대하였다. 대규모의 함대가 동남아시아로부터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로 나아가 일부는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까지 진출했다 한다. 도중에 탐방한 나라들과는 명예의 권위를 높이고 초무에 힘써 명과 교류를 가졌다 한다. 결과 많은 국가들이 명과 조공을 하게 되어 조공무역이 발전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30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동남아시아에 화교가 진출할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정화의 원정은 지리상의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활동이다. 북로 남외라는 말이 있는데 북로란 몽고인들이 북방을 침입하는 일을 말하고 남외란 남쪽에서 일본이 침략하는 것을 말한다. 명말기 가정제 시기에 외고의 조공사절이 왔으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하자 외고들은 오히려 중국 연해를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명예조정에서는 조공무역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무역에 대한 감독을 엄중하게 하자 무역이 맡기게 된 외구의 상인들은 약탈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명말 외구 활동의 발단이었다. 외구는 수십인이 떼를 지어 해안을 약탈하고 달아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륙으로 침입하기도 하였다. 강서, 절강, 복건, 광동 등 동남 연해주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외인 10인 중 6, 7인이 오히려 중국인이었다고도 한다. 남외의 피해는 북로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니었으나 사회 경제적 불안과 민심에 끼친 영향은 컸다. 정부에서 장군 주원을 파견하여 밀무역의 거점인 장주 항구를 소탕하기도 하였다. 1547년. 그러나 밀무역으로 이익을 챙긴 명예상인들은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하여 주원을 실각시키는 사태까지 발생시킨다. 이어 명정부는 호종헌, 척계광 등을 총독으로 파견하여 왜구를 격파하고 이들을 복건 지방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왜구 활동은 50년 동안 계속되었다. 9장 동서양의 충돌, 아편전쟁의 발발, 광동체제. 1840년 남경조약 이전에는 중국과 외국 사이에 대등한 외교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외교도 아니고 무역도 아닌 조공관계만이 있었다. 중국 문명을 흠모하여 왕래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조공적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정왕조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국가 간의 무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행의 설치는 조공무역 이외에는 공식적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 상인들의 출입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공행의 임무는 외국 상인의 신원보호, 관세 수속, 출입사무, 상품 매매, 구입 등을 맡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 상인의 행동은 제약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외교는 북쪽에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영국과의 상업이 주된 관계였다. 당시 영국 측의 중국 무역, 차무역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동인도 회사는 중국에서 차 생산 면포를 수입하였으나 대신 대처할 수출 품목이 없었다. 당시 영국의 실정은 동인도 회사가 중국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차무역을 장악하여 아시아 지역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대신에 영국의 지방무역 상인은 차무역의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의 개척을 희망하는 신흥자본가와 지방무역 상인들은 자유무역을 요구하면서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을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가지게 된 문제점은 중국 무역의 재정적 적자와 은혜 결제, 무역을 위한 광동체제의 폐쇄성, 영국의 자본가와 동인도 회사와의 마찰이다. 드디어 영국은 중국의 광동체제에 대하여 대등한 무역 관계를 대외 문제로 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독점적 특권을 가진 동인도 회사를 폐지하라는 요구로 표출되었다. 영국은 1793년 마카트니를 대표 사절단으로 삼아 광동 무역의 개선을 위해 중국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문호 개방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거절했다. 1816년 아메르스트는 영국 내에 중국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완화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와 함께 천진을 통해 북경으로 들어갔다. 그도 황제를 만나지 못했다. 1838년 나피에르가 영국의 무역주재 수석감독관으로 파견된다.
광동에 상륙하여 광동 총독과 담판하려 했으나 조공사절의 신분이 아니면 교섭하지 않겠다고 하여 실패한다. 나피에르는 마카오로 갔고 그곳에서 말라리아로 죽었다. 영국은 이것을 비극적 병이라고 선전하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당성을 만든다. 아편 밀수. 우선 중국과 서양 간의 무역 상황을 보면 1780년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중국과의 무역에 참가한다. 1800년까지 20년 동안 중국에 대한 영국의 수입 상황은 중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수출 품목은 차, 생사, 견직물인데 차가 가장 중요했다. 서양과의 중개무역에 있어서도 동인도 회사가 가장 많은 중간이익을 획득했다. 차에 대해서도 90% 이상을 동인도 회사가 장악했다. 영국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1784년에 재정긴축과 상공업 회복을 위한 계획으로서 제정한 귀정법을 발동하기로 한다. 중국 내에서 영국 이외의 경쟁자를 일소하고 런던이 유럽에서 아시아 물산의 집산지가 되며 중국과 차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영국의 모직물을 중국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1830년대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다. 여기서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어 인도를 통해 새로운 아편 산업을 시도하여 아편 무역을 시도하려고 했다. 아편의 유입은 중국 사회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중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다. 중국의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아편이 유입되고 은의 등귀 현상이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아편 금지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아편 대책에 대하여 청정부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의견이 있었다. 첫째는 예금론이다. 아편을 금지하면 아편의 가치만 올라가고 은의 밀수와도 관련이 있으니 차라리 아편 금지를 해제하고 아편을 약품으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엄금론이다. 소비자가 없으면 아편 밀수를 없앨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통소비 과정을 수색하고 흡연자를 색출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현상유지론이다.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현재제에 상응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현상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1838년 도광 황제는 중왕과 집안의 관료에게 아편 대책에 대한 의견을 상소하라고 했다. 오광 총독인 임칙서가 황작자의 엄금론을 지지하여 상소를 올렸다. 국제무역은 그대로 진행하되 아편은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임칙서는 흠차 대신이 되어 아편 문제를 처리할 책임자가 되었으나 아편 엄금론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영국은 왜 중국과 전쟁이라는 무리수를 시도하였는가?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이 세계 각지로 진출하면서 산업과 자본의 시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고 중국에 대하여 광동체제를 타파하려고 하여 충돌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영국 상황을 보면 동인도 회사의 폐지 문제와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이 쟁점이었다. 드디어 1833년 동인도 회사의 중국에 대한 무역 독점권은 폐지되었다. 동시에 영국은 중국의 무역 폐쇄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만큼 영국의 산업자본과 지방무역 상인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가 커가고 있었다. 그러나 광동체제의 벽은 두꺼웠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하기로 한다.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출병한 것이다. 1839년 3월
음자 대신 임칙서가 광동에 부임하였다. 아편상점, 판매업자, 흡연자에 대한 벌칙 강화를 해나갔다. 가족 연자죄, 복합죄에 의한 상호 감시를 실시했다. 영국 상인에 대해서는 상인이 소지한 아편의 전량을 몰수했다. 이에 저항하면 중국 군대를 동원하여 무역 상점을 포위하거나 무역을 단절시켰다. 당시 중국 무역을 관리 조정하던 수석 감독관 엘리오트는 중국에 굴복하였고 중국은 영국의 밀수업자 던트를 수색한다. 임칙서는 아편 2만 상자를 압수하고 이를 20일간 불태운다. 1839년 7월 홍콩의 첨사촌 마을에서 중국인 임유희라는 자가 영국 수병에게 타살된다. 이로써 관계가 악화되어 갔다. 아편 문제로 인해 더욱 민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 임칙서는 사건의 재판권은 중국 영토 내 일이므로 중국 측이 범인 인도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감독관 엘리오트는 거부했다. 임칙서는 영국인에게 제공하던 연료, 식료, 음료수의 공급을 정지시켰다. 광주를 떠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의회는 무력 행사를 논의하게 되었다. 반면에 임칙서는 대형 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철폐령을 내리고 있었다. 드디어 아편 전쟁이 발발한다. 중국은 영국에게 패한다. 1840년 남경조약이 체결된다.